근데 이게 우리 모든 게 헌법에 기초를 해야 되는데 물론이죠. 이게 남북 관계가 헌법을 이탈해가지고 별도로 노는 바람에 다 끝났죠. 무슨 연방제 연합체 회사인데 지금 우리 헌법 제4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 돼 있잖아요. 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했다는 말은 북한이 정통성이 있는 정부가 아니니까 북한하고 통일을 논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수독이 동독하고 통일 논의 안 했잖아요. 동독에서 민주정부를 만들었을 때 통일을 논의했잖아요. 이 대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가 그러니까 그 단계적으로 좀 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등설병이가 얘기할 때 식으로 경제체제 개혁이라도 좀 한다면은 미래를 좀 생각할 텐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언젠가는 이 원칙을 헌법에 기준해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발표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과는 교류, 긴장 완화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북한에서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통일은 논의하지 않는다. 딱 선을 꺼버려요. 참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두 개 한국이란 말이죠. 두 개 한국, 두 코리아로 돼 있으니까 이걸 연방제로 묻겠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일하는데 제일 저는 모델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민족사에서 찾은 데는 신라의 삼국통일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북쪽에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신라의 삼국통일이 이제 나당 동맹을 통해서 그게 요즘은 우리 한미동맹하고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역시 동서북 통일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개가 제일 좋은 공법이죠. 교훈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쪽 놈들이 그걸 알으니까 나당 동맹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신라 욕만 하고 있죠. 아니요, 신라 통일은 통일이 아니냐. 햇볕 정책에 대해서도 북쪽 얘기가 햇볕 정책은 평화적 이행 전략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평화적으로 우리 먹으려는 거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 번씩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몇 번 중국 갔습니까? 그거 다 보지 않았어요? 천하의 대변혁이 일어났다고 거기 가서 그렇게 칭찬해놓고 돌아와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지. 그거 밑에서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이 남한의 이 종북 좌익 세력 문제도 북한 김정은이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끝이죠. 그렇죠. 그럼 거꾸로 남한에서 종북 좌익 세력이 해결되면 북한도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는 거죠. 혁명 정세가 완전히 퇴조하는 건데. 완전히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예. 퇴조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퇴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북쪽에서 나는 핵 문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남쪽에 있는 친북 세력에 대해서 용기를 잊지 말아라. 그렇죠. 사기를 방향화시킬 그렇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수단이죠.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그게 아까도 얘기한 대로 한 200만 정도 되는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이 세력이 곳곳에 장악하고 자꾸 뭐가 치니 공개적으로 정산하고 하니 두려움이 공포 정치가 지금과 같이 그렇게 북쪽이 공포 정치에 휘말릴 때가 없었거든. 김일성 시대보다 더하단 말이야. 또 세계 역사상 이런 공포 체제는 없죠. 네. 황장엽 선생 이야기 들으면은 소련에 갔더니 소련은 북한에 비하면은 천국 같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건 황장엽 선생이 1958년도에 갔으니까 예. 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공포 정치가 지금 틀에 배겠다고 할까? 완전히. 그 몇 가지 있습니까? 법률을 봐도 그렇고, 그 감시 제도를 봐도 그렇고, 또 수용소를 봐도 그렇고. 아니, 지금 장성택이가 처형할 때도 그 소총으로 쏴 죽이면 되는 거지. 그 왜 기관포 같은 거 쏴 죽이는 말이야. 그게 다 공개적으로 보이는 거야. 공포죠. 공포. 그러니까 그걸 보고 떨지 않는 놈이 있겠나, 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뭉친 놈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또 이거 뭉쳐 있으면 자기에게 또 살길이 열리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깨느냐. 그러니까 이걸 깨야지. 근데 이걸 깰 수 있는 건
깨야 되는데 북쪽의 지식인들이 깨 있어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그 지식인들은 다 깨는 것 같아요. 저 밖에 나와 있는 태영호가 대표적이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가면서 자꾸 이게 좀 돼야 될 텐데 이 코로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안 되니까 정보도 좀 좋게 들어가는 것 같고 그냥 다행한 것이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걸 내놓으면 이 컴퓨터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기대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우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역사에 보면. 근데 김재규가 박 대통령을 쏜 것도 왜 우연 아닙니까? 그때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북한에서는 그걸 지금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걸 모릅니다, 그죠? 그걸 모르겠단 말이에요. 우리 김재규 부장 밑에서도 일했습니까? 난 같이 있다가 내가 그 김 부장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또 나왔으니까 또 돼가지고 그러니까 김 부장이 차장으로 가 있을 때도 내가 같이 일했고 부장으로 온 다음에 내가 한 1년 정도 같이 일했고 그때 본 김재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난 그분이 그 군단장 할 때도 내가 가서 강연하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했지만 저분은 뭡니까 연대장이나 여단장 정도로 끝났으면 행복했을 거야. 근데 세상 이거 하기 전에 그러니까 1979년 1월 달이죠. 그러니까 78년 12월 달에 날 불러요. 그래서 날도로 자꾸 연구소를 만들어서 종합연구소에 소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불러더니 또 그 얘기를 하려나 갔더니 이 사람아 유신 2기로 들어가는데 통일 정책이 없어. 그러니까 자네가 통일 정책을 만들어줘. 그래서 내가 119 제의라는 걸 내가 만들어 들었죠. 그래서 날도로 밤점에 가서 남북대화를 지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개월 동안 남북대화를 지도를 되겠죠. 그때 내가 보고 느낀 거는 얼굴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건강이 나빴구나. 아주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좀 한갈 때 이렇게 보면은 이 창문 밖에 이렇게 서서 밖에 이렇게 내다보고 대단히 건강이 나쁘구나 이런 느꼈죠. 그러니까 차지처리와 권력투쟁에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인 거지. 나는 어떻게 차지처리 같은 사람을 그렇게 난 경복궁에서 저 사유한다는 말 듣고 난 깜짝 놀랐어요. 저 차이철 경호실장이 사유를 할 때 거기 참모총장도 왔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말기에 박 대통령이 어떤 그런 걸 방치를 했느냐 이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역시 사모님이 세상 떠난 다음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그 딸이라는 걸 거기 아버지의 것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김재규와 차지철의 갈등으로 결국 박 대통령이 그렇죠. 그래 돼버린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경호처장이 내 동기동창 아닙니까? 정인영 씨. 그렇지. 병호 동기동창 아주 제일 가까운 친구죠. 참. 정인영하고 또 박순호가 친구지 아마. 그 동기동 해병대 16개. 그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차지철이와 김재규 간의 권력투쟁이 그게 패배인 거지 솔직히. 그게 감정 문제로 가고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 편드니까 김재규가 차지철을 먼저 쏘고 박정희 쏘고 이런 일이 북한에서 왜 안 일어나는지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얼마나 그 이중 삼중의 충성심을 테스트해서 앉혔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걸 막아지지 않는 것이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군중구태자라는 걸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최은희, 신상호 이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김정일 시절에는 김정일하고 되게 가까운 그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파티에 참고하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숙청도 안 하고 저들이 말하자면 일종의 가족 집단처럼 서로 봐준다면서요? 김영순이 호담 다 마찬가지. 업무전. 그럼 다 자기도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서로 아주 평등하게 이야기하고 뭐 담배불도 붙이려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김영순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데 저 암살 아닙니까? 난 그게 다 사고라고 봐요. 다. 사고지 그게 암살이 아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아까 얘기한 암살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게.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그럼 김정일이가 암살했다는 거죠. 그렇게 통해서 권력들 쏘락되지
반드시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의 절대 권력자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놈끼리의 권력 투쟁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이 권력 투쟁이 이 사람을 보다 얼마나 가까이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런 데서 이제 뭔가 그렇지. 큰 사단이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우락 부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무슨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얽매이게 하는 기술이 이우락 부장이 특출하다 하는 평가가 JP의 평가죠. 그게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그래 됐다는 거죠. JP의 그 평가예요. 그러니까 병간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병 같은 것도. 그때 이제 73년 초에 윤필용 사건이 났잖아요. 네. 윤필용 사건이 나서 수도 경비사령관으로 군의 실세라고 불리던 윤필용 씨를 이제 그 세를 하는 과정에서 윤필용과 이우락 정보부장이 가까웠다. 그렇지. 이래 되니까 그때 또 7.30 공동성명으로 대중적인 인기가 높았던 시기고. 저 이우락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도 끔찍하게 생각하고 초조해진 이우락 씨는 김대중을 납치해 옴으로써 뭔가 좀 만회를 해보려고 했는데 김대중을 저런 식으로 납치해 보면 국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알았을 텐데 왜 저런 바보짓을 했느냐 하는 이 의문보는 하나 남아있죠. 예. 나는 그때 납치했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가 납치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떤 기관에서 했느냐? 그 육군에서 했느냐?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있는 데서 했더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결국은 김대중 납치 사건이 그 뒤에 1년 뒤에 있었던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에 의한 대통령. 저격으로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모님 세상풍.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의 그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는데 오늘 이 책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한중앙정보부수관의 삶 1편, 2편 이거는 경인문화사에서 나온 거예요. 네. 이 책을 꼭 사보시면은 한국 현대사의 대수롭지도 않으니까. 배우가 흥미진진합니다. 다음에 또 모시고 네. 좀 말씀드리는 고맙습니다. 겠습니다. 오늘 너무 아니, 시간 오래간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이야기 고맙습니다.